이제 손 들어주시면 이분들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제가 4년 전에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달팽이라는 단편을 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여가지고 거의 이제 대화나 이런 거를 못했었는데, 마침내 거의 4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단편 때도 그랬지만 먼 거리에서 이 두 인물의 대화하는 거를 촬영을 하실 때 그런 소리 같은 거를 어떻게 채집을 하셨는지, 이제 그런 거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면에서 어떤 것을 좀 어려움을 해결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밖에서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또 저는 이 차 안에서의 대화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거의 하마구치 류스케 이후로 아주 인상적인, 정말 기억에 남는 대화씬이 있는데, 또 이런 그 차 안에서 특히나 둘도 아니고 이제 세 명에서의 대화하는 씬을 어떻게 이렇게 잘 담아내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조금 더 비하인드 스토리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사운드 질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면, 촬영할 때 원경에서 찍는 거는 촬영 로케이션 특성상 선택의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예능에서 많이 쓰는 와이어리스라고 하죠. 이렇게 핀마이크를 달고 그걸 가이드로 써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거를 이제 거의 동시처럼 영화 속에 녹여냈고, 이제 아까 태풍 얘기했듯이 태풍이 와서 사운드 기기가 1회차 때 완전히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다 동시 녹음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백업을 받아보니까 사운드가 전부 다 날아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는 그 5분 가량의 부분은 후시입니다. 근데 영화를 후시를 하고, 실제 이런 영화들은 영화에서는 후시가 많이 사용되는데 저는 너무 동시 녹음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후시와 동시는 질감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마지막에 동시 녹음을 한 부분들까지도 후시 녹음한 것처럼 사운드 디자인을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됐고, 그렇게 선택한 게 태풍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영화 속에서 영화 전체의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 낭독처럼 이렇게 대사들이 앞쪽으로 끌려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면 어떨까라는 영화적 실험적인 사운드 디자인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그 믹싱 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줬고, 연출적인 의도와 적합하니 실질적으로 영화 속에서 쓰이지 않는 믹싱 방법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봤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랑 잘 맞는 사운드 디자인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 장면 같은 경우는 그건 정말 완전 절대적으로 배우들의 몫이었고요. 그리고 테이크를 아까 레카차 얘기도 했지만 실제 차량에 올려서 촬영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연기를 연극처럼 무대를 꾸며놓고 한 번에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5대, 6대를 두고 그냥 아예 한 10분 혹은 내지 15분 정도를 쭉 배우들한테 맡겨놓고 저는 녹화만 눌러놓고 편히 촬영을 했었어요. 네. 네, 또 다른 여기 앞에 꽂히는 분. 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실 때 꽃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양해 질문하시는 거 갖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려고. 아니요. 네, 질문하실 때 꽃을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드리는 거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장례식이라는 소재가 영화나 드라마나 많이 사용되는 소재인데
되게 특이하게 봤던 점은 이제 불교식의 장례식이 사용되었다는 게 저는 되게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그게 영화에서는 순환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약간 불교적인 세계관이 연관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제가 뭐 불교 신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찍을 때 뭐 저는 종교를 생각할 때 조금 학문처럼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불교를 특히 좋아하는 것 때문에 불교를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 교리나 순환의 개념은 불교적인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두 번째 파트에 보면은 부처님 오신 날 연등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교적인 부분들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과 맥이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파트에서 첫 번째 파트에서 하성국 배우가 12시에서 12시라고 시계를 말하듯이 그것도 순환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명화 배우가 세 번째 파트에서 첫 등장하는 게 법성계라는 미로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입구로 들어가면 입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출구와 입구가 같은 구조를 가진 불교의 하나의 법성계라는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을 형상화해 놓은 미로인데요. 그거를 저는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로케이션을 섭외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영화 곳곳에 녹아 들어가길 바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N차 관람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보면 어디에 순환에 모티브가 있는지 보면 볼수록 계속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가운데 계신 분께서 먼저 손 그리고 그 파란 옷 입으신 분이 다음에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2부에서 이명화 배우님께서 이제 조카하고 이제 영상 통화를 하시다가 이제 조카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좀 거기서 되게 멈칫하시면서 조금 정적이 흐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가 좀 어떤 인물이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가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하승국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그 남자 배우가 남자 캐릭터가 1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좀 뭔가 여자 캐릭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행동들이나 뭔가가 많이 느껴졌어가지고 1부 마지막에 이제 버스에서 이제 연인과 같이 있었을 때도 창밖에 이제 그 만났던 친구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쳐다보고 마지막 버스 3부에서도 내리기 직전에 무언가를 보고 내리시던데 혹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이막에서 저는 여자가 약간 조금 화가 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지쳐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가. 그래서 어떤 관계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이제 희미해져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조카의 사랑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무조건적이고 좀 순수한 어떤 마음이잖아요. 그게 뭔가 마음에 훅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지쳐 있을 때 그래도 이런 게 남아있지 이런 거지 하고 뭔가 느낀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좀 울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그 감독님이 현장에서 사전에는 그런 여자에 대한 어떤 마음, 여자 캐릭터에 대한 마음을 얘기 잘 안 해주셨다가 몇 테이크쯤 갔을 때 슬그머니 와서 너 아직 마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리팅을 줘서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몇 테이크가 있어요. 그게 그런 디테일들이 눈빛이나 어떤 이런 몸짓 같은 게 그런 게 입력이 되니까 조금 미련도 아니고 뭔가 마음도 아니고 그 착잡한 어떤 다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 과거 연인 생각하면 그런 게 입력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도 실제로 할 때는 마음이 그 약간
버스는 정말 신기한 얘기인데 저희 들어오기 전에 기자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웃었거든요. 저는 그 남자가 갑자기 그쵸 그렇게 보셨죠. 누군가를 보고 내리는 거죠. 원래 목적지에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광화문에서 이제 소호에서 나와서 뭐 경기도 가는 버스인지 어느 버스를 탔을 거예요. 첫 번이든 몇 번이든 타고 가는 도중에 4대문 안을 벗어나기 전에 누군가를 보고 내리는 걸로 관객 입장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내려서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잘못 내렸어요. 전전 여친에 이렇게 뭐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농담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영화 보는 입장에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감독께서 원하는 순환의 개념이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저 남자는 이 광화문이라는 시공간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걸로 받아들이면서 영화를 영화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화를 좀 더 온전하게 즐기는 게 아닌가. 감독께서 여러 가지를 매설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제가 보는 방식을 하나 매설해 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자님 말씀이 너무 재밌고 맞다라고 저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송해요. 뭔가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올바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영화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나름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님처럼 마지막에 전 여친을 만나러 다시 내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그럴 수 영화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조금 약간 번외 얘기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개봉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는 마음이 조금은 다른 때랑은 다른 것 같아요. 영화제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것과 그 다음에 시사회 때 만나는 거랑 다른데 뭐 여러분들이 계신 이 순간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기자님이 다른 곳에서는 제가 한 번도 받지 못한 질문들을 지금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순환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영화 속의 영화와 현실의 경계에 대한 질문도 그렇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영화의 첫 번째 개봉날 만나 뵙는 이 관객분들과의 대화가 조금 다른 날보다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대로 상상해 주시면 편하게 더 재밌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첨언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해달라고 부탁드려가지고 농담했습니다. 내 파란 옷 입으신 분, 영화 감사히 잘 봤습니다. 미망은 제가 좀 손꼽아 기다렸던 영화였거든요. 우연히 알게 된 김태형 감독님의 그 섬세함이 얼만큼 가득 담겼을까 사실은 기대도 많이 했었던 영화였고 근데 와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간편히 연결이 되었던 영화일까 궁금함이 하나가 생겼고요. 그리고 백승진 배우님과 정수지 배우님은 제가 단편 영화제에서 감독님으로 배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도 이렇게 소화를 해주시네. 뭐 이런 그리고 백승진 감독님은 감독님으로 뵀어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 실장으로 또 같이 해주셔서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는 분들인지 좀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일 때와 배우로 이제 영화를 볼 때가 어떻게 다르신지 두 분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부끄러운 다른 모습을 들킨 것 같아서 사실 영화를 보는 건 항상 똑같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고요. 다만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연출을 할 때는 사실 되게 능력 있는 분들이 다 이걸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도움을 잘 받고 원래 본업이 배우다 보니 조금은 편한 면이 있긴 한데
저랑 이제 다른 모습으로 먼저 뵀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연출일 때 이렇게 어떤 디렉팅을 하고 배우한테 다가가고 하는 모습을 먼저 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먼저 보시고 이제 제가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게 항상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연출도 아무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두 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튼 뭔가 이 연기하는 일도 그렇고 좋은 이야기 속에 존재하고 또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저한테 제일 시간을 잘 보내고 지냈을 때 제일 뿌듯하고 또 되게 그게 그냥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의 최고 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현장에 가면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 현장에 스태프들도 있고 배우님도 있고 같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준비를 하고 뭔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연기를 할 때는 뭔가 연출이 마음에 드는 연기를 하고 싶고 그 욕심이 진짜 크고요. 연출을 할 때는 배우들이 제 현장을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처음에 찍을 때 처음에는 이명하 배우를 만나면서 시작할 때는 되게 소품적인 영화를 생각했어요. 시처럼 짧은 단편을 생각했었는데 첫 번째 파트가 2회차였었거든요. 그런데 1회차를 찍었을 때 2회차 끝나는 장면이 이명하 배우와 하성욱 배우가 그 횡단보도에서 악수를 나누고 헤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찍을 때 이 마지막 3막까지가 전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단편보다는 이러하게 그 에피소드별로 나눠진 장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막연한 확신이 생겼었고요.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영화가 이제 3년이라는 숙성 기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달팽이로 부산에 공개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미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처음에 성과가 있게 된다면 다음 파트를 찍을 수 있는 제작비를 마련할 때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파트도 그렇게 공개를 하고 다행히도 이제 영화계에서 만난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세 번째 파트에 투자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장편이 완성이 된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전주국제 영화에 대해서 영화 보고 파트 세 번째 이야기 나오는 제가 소우가 너무 공간이 좋아가지고 실제 찾아갔었어요. 네이버 지도에서는 잘 찾기가 힘들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근데 생각보다 찾기는 쉽거든요. 예. 갔는데 실제 영화랑 공간이 거의 똑같고 뭐 사장님도 비슷하시고 예.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 아니라 또 이제 직장 저녁이면은 직장인들 많이 오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촬영을 했는지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고 또 다른 질문 하나는 감독님이 서울에 관한 영화를 지금 이명하 배우님이랑 하성욱 배우님이랑 같이 또 후속작인지 모르겠지만 찍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얘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지 배우님 감독님 청룡영화상 진행실에 오시는 거 정수지 배우님이 감독한 마주보는 사람에게가 청룡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대해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소우라는 공간은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서 보신 공간, 실제하는 공간이고요. 광화문에 혹시나 이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공간에 실제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도에 검색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풍묘록이라는 설렁탕 집을 검색하면 그 앞에 있는 문 같지 않은 되게 작은 문이 있어요. 호빗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의 문이 있는데 그 공간에 5평도 안 되는 2평 정도 될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 가보시면 재밌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을 섭외하게 된 경위는 제가 그 일대에 그 일대 이제 원래 섭외하고 싶었던 바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바에서 촬영을 해야 될까 하면서 산책을 엄청 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어가지고 촬영이 불가했었는데 너무 그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술 스태프들을 설득을 하고 공간이 좁아서 마이크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카메라가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술 스태프 분들도 이 공간이 참 매력적이라서 촬영은 어렵겠지만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한 1년 동안 사장님을 많이 찾아뵈면서 단골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돈 드릴게요. 촬영 허가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조금 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여기 나중에 찾아와서 촬영하겠다라고 말하고 한 1년 뒤에 찾아와서 촬영 그때 한다라고 했으니까 허가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것도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예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올해 찾아뵀었고 그렇게 되게 사장님과 가까운 사이가 돼서 아예 그 골목이 쉬는 날이 있잖아요. 단체로 쉬는 날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쉬는 날에 그 소호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다 세트장처럼 저희에게 간판 불도 다 켜주시고 퇴근하시고 그다음에 밥도 그 앞에서 먹고 빈 공간에 그 옆에 섬이라는 또 바가 있는데 그 섬이라는 바가 베이스 캠프가 되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아예 세트장처럼 저희가 촬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을 잘 했었습니다. 후속작. 네, 또 후속작도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촬영 중이진 않고요. 이제 시나리오 집필은 끝났고 제목은 서울 이야기라는 작품인데 이제 영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단계예요. 기획개발의 단계고 투자나 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그 영화는 제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명화 배우랑 여러분들이 아쉬울 수 있겠지만 박봉준 배우랑은 이어지지 않는 세계관이에요. 멀티버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성욱 배우와 이명화 배우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8년 정도 흐른 뒤에 아이가 있어서 8살 정도의 딸아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면서 영화는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요. 이 두 분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딸아이, 8살 딸아이와 이 남자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이혼하려고 하는 모종의 이유가 있고 이 남자가 집을 나가버려서 이제 직장을 다니는 이 며느리라고 해야 될까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호출하여 딸아이를 돌보게 하면서 이 할머니와 손녀딸은 집 나간 아들을 잡으러 서울로 유랑하러 다니는 서울 이야기이고요. 근데 이 미만과 완벽하게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서울 이야기라고 제목 지은 거는 동경 이야기랑 상관없는 거죠? 거기서 그 제목 부분에서만 거기서도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서울. 동경 이야기와 상관이 있고요. 진짜로요? 네, 타이페이 스토리도 그렇고 뉴욕 스토리도 그렇고 도시를 제목으로 한 스토리라는 것들이 많잖아요. 미드나잇 인 파리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렇게 서울이 좀 이쁘더라고요. 신기하고 아름답고 또 처음에는 싫었거든요. 되게 회색 도시 같고 집값 너무 비싸고
뭐 너무 뭔가 서울이라는 도시가 저한테는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되게 깍쟁이의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래 여기서 들여다보고 살다 보니까 너무 좀 뭉클한 구석이 많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연출자로서 하게 됐고, 동경 이야기가 있는데 서울 이야기가 없는 것도 싫었고, 그리고 서울 이야기가 아직도 아무도 쓰지 않은 제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빨리 선점하고 영화를 찍어야겠다 해서 저작권도 등록 완료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5분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그 질문을 이분이 먼저 손 드셨어요. 저는 짧게 해주세요. 왜냐면 저희 시간이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되게 다정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혹시 예고편에서 나오는 배경음악 있잖아요. 그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짧게 답하겠습니다. 그 배경음악은 저희 영화의 음악 감독이신 김태상 감독이 작곡한 곡이고요. 그 음악은 영화 첫 번째 파트가 단편으로 공개됐던 달팽이에서는 그 음악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팽이 OST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꽃을 그 마지막에 한 분 질문만 짧게 여기 그리고 모자 쓰신 분. 네. 아주 짧게 할게요. 네. 그 서울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거기 궁궐 좀 나왔으면. 궁궐이요? 네. 저기 제작 결정되지 않아서 짧게 이미 시네로에는 다 나와 있고요. 탑골공원 나오고 유진맨션이라는 홍제동 나오고 홍대도 나오고 홍대가 나올 거예요. 홍대랑 지하철 그다음에 택시기를 사러는 백승진 배우가 택시를 또 운전할 거예요. 네. 꽃을 전달해 주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은 거의 1시간 넘었어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백승진 배우님부터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한 분 한 분 다 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지 못해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뭐 더 열심히 해서 혹은 더 열심히 알바해서 이번에 뵙게 되면 모든 분께 드릴 수 있게 준비도 해보고 이렇게 뭐 한 사람이 사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되게 귀하고 기적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영화 관심 가지고 시선 보내주시고 기울여 주시는 게 되게 기적 같아요. 지금 영화 정말 좋은 출발하는 것 같고 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개봉날 GV 상영회에서 같이 관객분들이랑 영화 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요. 오늘 또 보면서 어떤 그동안 못 봤던 다른 날 못 봤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실제로 명화 배우님이 그 모더레이터 하면서 진행할 때 제가 박수 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진짜 몰입해서 보고 있구나 이거 오늘 또 느꼈었는데 이게 이제 저는 19년에 찍은 영화라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영화를 대하는 마음이 참여한 배우라기보다는 관객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관객들을 정말 잘 만났으면 좋겠고 오늘 오신 관객분들한테도 되게 일상에 스미는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한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많이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집일 때마다 말 잘하는 사람 다음에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불만이 많은데요. 그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와주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집에 가시면서 붕어빵 사드시고요. 그리고 그 어쩌면 저희가 동료이기 전에 너무나 친한 친구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이 사람들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려면 더 잘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려면 영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좋으셨다면 또
피디님이 주신 아이디어인데 제 생각은 아니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포스터로 좀 바꿔주시고 네, 뭐 직접적으로 옆에 있는 회사 동료분에게 예매하라고 이렇게 해서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홍대로 오는 길에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빗방울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걸어오다가 영화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혼자 웃었던 게 개봉하는 날 여러분들 다 만나러 오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막 웃으면서 그냥 왔었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제가 맞았던 비 그리고 명화가 맞았던 비 영화에 나왔던 그런 비들 맞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속이 촉촉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개봉날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머리를 소우처럼 잘랐어요. 좀 소우 모습이랑 비슷하게 하고 오려고 해봤는데 네,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수지 배우가 오늘 봤을 때 또 못 봤던 걸 봤다고 말한 것처럼 제가 미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6번 정도를 봤어요. 근데 정말 제가 출연한 영화에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보면 볼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 번 보시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새롭게 뭔가 발견되는 그런 영화고 좋은 영화니까 나중에라도 좀 인생을 사시다가 생각나면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영화가 있다고 따뜻한 영화가 있다고 주변에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 중에 박봉준 배우가 연기한 팀장과 함께 한 팀으로서 프로그램 팀의 팀원을 연기해주신 김서희 배우님이 아마 오늘 여기 계실 거예요. 혹시 계신다면 잠깐만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세상을 들고 계십니다. 저희는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저희 김서희 배우님의 대사 중에서 언젠간 또 볼걸요 세상은 돌고 도니까 라는 대사를 멋진 목소리로 읊어주십니다. 그 대사처럼 여러분과 언젠가 어디서 또 보게 되길 간절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감독님 말씀처럼 돌고 돌아서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